스스로의 행동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소녀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망치, 도끼, 핸드파일, 칼로 말입니다. 엘라베마주 헌츠빌의 카멜로 드라이브는 중산층이 사는 동네로 동네가 깨끗한 것은 물론 범죄가 일어날 걱정도 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카멜로 드라이브에 사는 프랭클린 가족은 아빠 제럴드, 엄마 신시아, 장남 제프리, 동생들인 사라, 스테이시, 티모시, 크리스토퍼 7식구였습니다. 1998년 3월 10일 프랭클린 집 밖에 누워있는 아이가 발견됩니다. 그 자린 혈흔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이 집 내부로 들어서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라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한 경찰은 16년 경찰 생활 동안 본 것 중 최악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아빠와 엄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라, 티모시, 크리스토퍼는 위독한 상태로 헌츠빌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세 사람 모두 큰 둔기로 보이는 것으로 공격을 받았으며 머리 뒤쪽과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은 부상을 이겨내고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스테이시는 당시 집에 없었기에 무서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보받은 대로 장남 제프리와 파란색 지오 메트로 자동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모든 경찰들에게 그에 대해 전달합니다.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제프리는 뒤쫓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제프리의 차량이 울타리에 부딪히며 붙잡을 수 있었고 제프리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제프리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이게 무슨 소란인가 구경 온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조롱하고 침을 뱉었죠. 제프리는 이때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는데 그의 상체엔 거꾸로 된 십자가와 그 악마가 들고 다니는 삼지창 같은 것 있죠. 그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문을 진행하던 경찰은 집 내부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림으로 설명해달라 요청했고 제프리는 종이에 집 전체를 그리기 시작하더니 빙글빙글 선을 돌려 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서 욕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제프리는 한 명씩 죽여야 한다는 말 외에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스테이시는 댄스 연습을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죠. 여동생 사라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라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갑자기 전화가 끊깁니다. 친구는 사라가 걱정되어 집에 찾아가 확인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도착한 사라의 뒷문 근처에 누워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티모시였죠. 주변은 혈흔이 고여 있었고 그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니 사라의 오빠 제프리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 역시 온통 혈흔투성이었죠. 제프리는 사라의 친구를 잡으려 했지만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고 사라의 친구는 그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911에 신고를 하죠. 그렇게 출동한 경찰과 25분간의 추격전을 벌였던 겁니다. 범죄 현장 조사에 따르면 먼저 핸드파일로 엄마 신시아를 공격했고 다음엔 집에 들어선 아버지를, 그 다음 손도끼와 둔기를 잡아들었고 사라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동생에게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제프리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이웃 사람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제프리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태도가 달라지고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성격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프리가 악마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학교 동급생은 그가 악마 숭배에 관련되어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정부 수업 토론 시간에 제프리가 본인이 자신이 악마를 숭배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겠다며 위협을 하거나 약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도 제프리로 인해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 신시아의 지인에 따르면 신시아가 감당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제프리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그의 계획이 적혀 있었죠.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내용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라거나 사탄 의식, 사탄이 자신의 가족을 해하길 원하고 있다는 믿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나를 잡는다 해도 정신 이상을 호소하고 어리석은 판사와 검사들을 속이겠다 라고도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있기 전 제프리는 주의력 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범행 3일 전부터 잠들지 않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한 것이 확인됩니다. 엄마가 약들을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제프리는 엄마 몰래 보관함을 열어 약을 훔쳐냈죠. 이런 사실이 있기에 변호인은 제프리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 라며 변론을 했습니다. 제프리 본인도 경찰에게 말하길 가족들과 집에는 있었지만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악한 존재가 내 몸을 빼앗은 거다 라고 주장했죠. 변호사는 그가 지금 판사의 질문에 잘 대답한다고 해서 제정신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첩에 적은 계획과 판사와 검찰을 속이겠다는 글을 적은 걸 보면 정신질환으로 우기기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2001년 제프리는 2건의 살인 혐의와 3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속적으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성명서에 언젠가 제 가족들이 제가 한 짓에 대해 용서해 주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또한 압니다. 나는 의사에게 처방해준 그 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의사는 말리기는커녕 약의 복용량을 늘렸고 그랬기에 난 더 약을 남용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물을 과하게 복용하지 않는 지금의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엘라베마주 법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프리 역시 2016년에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가석방들도 거부됐습니다. 그는 사회에 나오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부디 감옥에서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약물 가다 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10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약물이 관련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더 엄격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자녀가 관련된 사건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부디 부모님이 누가 공격을 했는지 모르셨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동생들이 정말 상담 치료도 잘 받아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길 빕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